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준의 절박한 목소리가 밤의 체육관 뒤편에 울려 퍼졌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날아드는 주먹과 발길질. 일본 학생들의 조롱 섞인 웃음이 공기를 가르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하준은 무너졌다. 비비린내가 퍼지며 의식이 아득해졌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하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읍졸했지만 가와무라와 그의 무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쓰러진 하준은 곧장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다. 그 시각 오사카 남바의 작은 우동집에서 마감을 하고 있던 도요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동생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수화기를 붙든 손이 떨렸다. 기름 묻은 앞치마조차 벗지 못한 채 도연은 거리로 뛰쳐나갔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오사카의 밤과 형제의 삶. 도현은 19. 이미 어른이 되어야 했다. 대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 그는 동네에서 이름난 일진이었다. 그러나 1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어린 동생 하준과 함께 외숙모가 사는 일본으로 건너왔다. 남바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여전히 빛났지만 도연에게는 그저 낯선 풍경일 뿐이었다. 낮에는 우동집에서 뜨거운 증기와 기름 냄새에 찌들어 일했고 밤에는 땀과 피곤으로 가득한 몸을 이끌고 외숙모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외숙모는 친절했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늘 미안해했다. 다다미 방 한 칸에서 형제는 나란히 지냈다. 하준은 늘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고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포기한 모든 걸 동생만은 이어가야 해. 형제의 대화. 어느 날 밤 늦게 집에 들어온 도연을 하준이 맞이했다. 형, 오늘도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하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가게에서 대충 먹었어. 넌 제대로 챙겨 먹었냐? 도현은 신발을 벗으며 무겁게 대답했다. 책상 위에는 수학, 영어, 일본사 교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형이 접지 못한 세상을 동생이 대신 이어가는 듯했다. 하준은 말했다. 형도 공부 다시 시작해.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지. 그건 형 몫이야. 그 대화 끝에 남은 것은 씁쓸한 정적뿐이었다. 학교에서의 고통. 다음 날 하준은 낡은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다. 외숙모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다. 그러나 교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시선들. 몇몇 일본 학생들이 키득거리며 속삭였다. 점심시간 하준은 교실 구석에서 도시락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김치볶음밥의 향기가 퍼지자마자 가와무라 무리가 다가왔다. 야, 조선인. 오늘도 이상한 냄새 나는 도시락이냐? 사토와 나카지마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준은 대답하지 않고 젓가락을 들었지만 그 젓가락은 곧 빼앗겼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계란말이와 밥알이 흩어졌다. 죄송합니다. 하준은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들은 더욱 기세등등했다. 부모도 없는 놈이 뭘 잘났다고 여기다니냐. 한국으로 돌아가라. 교실은 조용해졌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하준은 주먹을 움켜쥔 채 참고 또 참았다. 형에게 걱정을 끼칠 수 없었으니까. 점점 심해지는 괴롭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다.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화장실에서는 물을 끼얹으며 비웃었다. 체육 시간에는 공을 몰래 던져 맞히기도 했다. 하주는 옷이 젖은 채 수업을 듣기도 했다. 선생님이 물었지만 그는 넘어졌어요 라며 거짓말했다. 집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학교는 어땠어? 괜찮아. 그냥 평범했어. 그렇게 답하며 화장실에서 혼자 울곤 했다. 어릴 적 대구 놀이터에서 형과 뛰놀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다. 결정적 사건. 그리고 그날 체육관 뒤편에서 가와무라와 무리는 하준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고 하준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에 숨을 몰아쉬었다. 마지막으로 배를 걷어차이며 다음에 또 까불면 죽을 줄 알아 라는 협박을 들었다. 그날 밤 하준은 집에 돌아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상은 감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수업 도중 그는 결국 쓰러졌다. 병원으로. 응급실 앞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환자는 뇌진탕과 내장 출혈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갈비뼈도 2대 이상 부러졌습니다. 도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동생. 형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순간 담임이 다급히 달려와 고개를 숙였다. 사실은 하준 군이 학교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는데.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도연의 가슴속 분노는 활활 타올랐다. 부모님을 잃고 의지할 곳 없는 동생을 이렇게 만든 자들.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형의 다짐. 새벽 병원 복도. 도현은 의자에 앉아 동생을 지켰다. 간호사가 잠시라도 쉬세요 라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얼마 뒤 선생님은 가해자들의 이름을 말했다. 가와무라, 오카다, 나카지마. 도연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속으로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준을 울린 놈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하준이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도연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쳤다. 분노, 자책, 그리고 결심. 나는 더 이상 단순한 형이 아니다. 동생을 지켜내지 못한 지난 날을 끝내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올 무렵 도현은 눈을 감지 못한 채 병원 복도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바로 하준이 다니는 학교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것. 준비. 예전 대구에서 일진으로 살던 시절 도연은 거칠고 무모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다루는 방법과 상황을 장악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주먹이 아니라 머리로 싸워야 했다. 먼저 외모부터 바꾸었다. 기름 냄새 밴 우동집 앞치마 대신 깔끔한 교복을 구입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자르고 표정까지 연습했다. 늘 날카롭던 눈빛을 감추고 정중한 미소를 짓는 연습을 거듭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전학 온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반복하며 일본어 억양까지 교정했다. 서투르던 발음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매숙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도연아, 정말 괜찮겠니?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
걱정 마세요, 외숙모. 더 이상 하준이가 혼자 울게 두지 않을 겁니다. 하준 역시 불안한 얼굴로 형을 붙잡았다. 형, 나 때문에 그러지 마. 그냥 잊어버리자. 나 괜찮아. 그러나 도현은 단호했다. 괜찮지 않아. 너는 이미 너무 많이 참았어. 이젠 형 차례야. 교실로. 며칠 뒤 드디어 전학 첫날. 담임선생님은 새로운 전학생을 소개했다.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온 박도현 군이에요. 도현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대구에서 온 박도현입니다. 일본에서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정한 발음, 정중한 태도. 교실 안은 잠시 웅성거렸고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가와무라와 오카다, 나카지마가 앉아있는 뒷자리로 시선이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경계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래, 바로 너희다. 내 목표는 이미 정해졌다. 그러나 도연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가짜 미소 속 관찰. 첫 주 동안 도연은 누구보다 성실한 학생처럼 행동했다. 수업 시간에는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고, 쉬는 시간에는 일본어가 서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 청소 시간에는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솔선수범했다. 선생님들은 정말 모범적인 전학생이라며 칭찬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머리 좋고 예의 바른 한국 학생이라는 평판이 돌았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도연의 눈은 늘 차갑게 움직였다. 가와무라가 친구들을 이끌며 장난을 치는 모습, 오카다가 허세를 부리며 가짜 명품을 자랑하는 모습, 나카지마가 몰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수상쩍은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첫 번째 접근. 일주일쯤 지나자 드디어 가와무라가 먼저 다가왔다. 야, 한국에서 왔다고 했지? 우리랑 어울려 볼래? 겉으로는 친근한 제안 같았지만 목소리 속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속으로 냉소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고마워. 아직 친구가 없어서 좀 외로웠거든. 그날 이후 도현은 가해자 무리와 함께 점심을 먹고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며 점차 친구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철저히 냉정했다. 놈들의 약점을 더 알아내야 한다.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해. 심리전의 시작. 가와무라는 공부에 약했고 특히 수학 성적이 처참했다. 늘 아버지에게 혼나며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도연은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가와무라, 혹시 수학 문제 좀 도와줄까? 나 그쪽은 자신 있어. 처음엔 의심했지만 실제로 도현이 문제를 척척 풀어내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야, 네가 있으면 성적 걱정 없겠다. 한편 오카다는 부자인 척 명품을 휘두르며 다녔지만 도현의 눈에는 그것이 가짜임을 금세 알 수 있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오카다, 네 신발 멋있다. 어디서 샀어? 그 말 한마디에 오카다는 우쭐해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도연은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감탄하는 척했다. 나카지마는 더 은밀했다. 수업 시간에도 늘 졸았고 쉬는 시간마다 휴대폰을 감추듯 만지작거렸다. 어느 날 그는 무심코 폰 화면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여학생들을 몰래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도연은 눈빛을 감추며 그 장면을 기억해 두었다. 자, 시험대. 며칠 뒤 무리는 도현을 화장실로 불렀다. 도현, 이제 네가 우리랑 진짜로 어울릴 수 있는지 보자. 그곳에는 겁에 질려 무릎 꿇은 한 학생이 있었다. 안경을 쓴 왜소한 학생은 떨고 있었다. 옥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한테 한 대 때려. 그래야 진짜 우리 편이 되는 거야. 순간 도연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차분히 말했다. 이런 건 재미없잖아. 우리 머리도 좋은데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써보자고. 예상치 못한 대답에 무리들은 잠시 멈칫했다. 가와무라는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네가 뭔가 생각이 있나 보네. 좋아, 들어보자. 그렇게 도연의 심리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씨앗. 도연은 각자의 귀에 은밀히 속삭였다. 가와무라에게는 오카다가 네 뒤에서 너 성적 비웃더라 라고. 오카다에게는 나카지마가 네 짝퉁 얘기 떠벌리던데 라고. 나카지마에게는 가와무라랑 오카다가 너 경찰에 신고할 거라더라 라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생겼다. 겉으론 여전히 웃고 떠들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현은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그래, 무너지는 건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하준에게 남긴 고통 그대로 돌려주마. 도연은 차갑게 계산된 미소를 유지하며 무리 속에서 자리를 넓혀갔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어울리고 방과 후에는 오락실에도 따라갔다. 겉으로 보기엔 어느새 가와무라 무리의 일원이 된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매서웠다. 놈들의 숨겨진 약점. 먼저 가장 취약한 고리를 끊는다. 나카지마의 어두운 비밀. 나카지마는 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수업 중에도 교과서 밑에 숨겨 게임을 하거나 몰래 사진을 찍는 습관이 있었다. 어느 날 도연은 일부러 폰 좀 빌려줄래? 게임 계정 확인하고 싶어 라며 자연스럽게 접근했다. 나카지마는 망설였지만 이미 도현을 신뢰하고 있던 터라 폰을 건넸다. 그 순간 도현의 눈빛은 번쩍였다. 사진첩에는 교내 여학생들의 몰래 찍은 사진이 수십 장, 심지어 메모장에는 등하교 시간, 자주 다니는 장소까지 기록돼 있었다. 도연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한 채 조용히 데이터를 복사했다. 이걸로 끝났다. 이제 너의 추악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심리적 압박. 며칠 뒤 도현은 무리와 함께 교실 뒤편에서 잠본을 나누다 나카지마를 향해 은근히 던졌다. 나카지마, 혹시 좋아하는 애라도 있어? 네가 자꾸 누굴 쳐다보는 것 같던데. 순간 나카지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오카다가 웃으며 놀렸다. 진짜야? 너 또 변태 같은 거 아니지? 교실 안에 있던 몇몇 학생들도 힐끗 돌아갔다. 도연은 속으로 만족스러웠다. 작은 의심의 불씨는 곧 거대한 불길로 번질 터였다. 개. 월요일 아침 학교 게시판에 익명의 고발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고발에는 나카지마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나카지마가 몰래 찍은 여학생들의 사진과 상세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뭐야, 진짜였어? 저건 범죄잖아.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학교로 몰려왔고 교장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카지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부인했지만 이미 증거가 명확했다. 붕괴. 결국 나카지마는 정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교무실에서 울부짖으며 변명하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가와무라와 오카다는 겉으로는 힘내라 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거리를 두고 있었다. 우리까지 엮이면 안 된다. 그들의 눈빛 속 불씨는 점점 짙어졌다. 도현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하준에게 가한 고통의 1%라도 느껴봐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균열의 시작. 나카지마가 사라진 후 무리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가와무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도연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고 오카다는 신경질적으로 허세를 부렸다. 도현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좋아. 다음은 오카다 차례다. 너의 허영심이 너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하준과의 대화. 병원에서 회복 중인 하준은 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혹시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야? 예전보다 더 늦게 들어오고 표정도 무서워 보여.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준아, 넌 그냥 공부만 해. 형은 형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하준의 눈빛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형, 나 때문에 위험한 일 하지 마. 난 괜찮아. 진짜야. 하지만 도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만 되뇌었다. 너는 몰라도 돼. 내가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널 지켜낼 거야. 나카지마가 학교에서 쫓겨난 뒤 교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처럼 떠들썩하게 웃고 다니던 무리는 조용해졌고 남은 두 사람, 가와무라와 오카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이 피어올랐다. 가와무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도현을 더욱 의지했고 오카다는 더욱 과장된 허세를 부리며 자신을 감췄다. 그리고 도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두 번째 고리를 끊어낼 시간이다. 오카다, 네 거짓된 가면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오카다의 허세. 오카다는 매일같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 이거 신주쿠 매장에서 산 거야. 한정판이라 아무나 못 구해. 그럴 때마다 주위 학생들은 감탄했지만 도현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 가방의 박음질, 신발의 마감, 시계의 무게감까지 모두 싸구려 짝퉁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게다가 오카다가 어디선가 돈을 빌려 쓰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도현은 의도적으로 물었다. 오카다, 부럽다. 나도 저런 거 하나쯤 사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겠지? 오카다는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에이, 뭐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은 원래 부자니까.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증거 수집. 도연은 은밀히 움직였다. 오카다가 동급생에게 돈을 빌리며 남긴 문자 메시지, 온라인으로 주문한 가짜 명품 영수증, 심지어 하준에게서 빼앗아간 돈으로 산 물건까지 모든 것을 모았다. 어느 날 오카다가 몰래 교실 뒤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이제 충분하다. 네 허영심이 너를 삼킬 것이다. 무너지는 가면. 그리고 일주일 뒤 오카다의 부모에게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당신의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가짜 명품을 사고 있습니다. 처퍼레이티된 증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편지 안에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다. 부모는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학교로 찾아와 교장실에서 큰 소란을 피웠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카다는 얼굴이 창백해져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태였다. 결국 그는 가해 학생으로 공식 기록이 남았고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했다. 교실에서 짐을 싸며 눈물을 흘리는 오카다의 모습은 처참했다. 한때 큰 소리 치던 허세는 사라지고 남은 건 무너진 자존심뿐이었다. 가와무라의 의심, 나카지마와 오카다까지 무너진 뒤 무리의 중심에 홀로 남은 가와무라는 점점 불안해졌다. 왜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지? 우리 셋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는 문득 도현을 떠올렸다. 생각해보니 나카지마가 몰락한 시점과 도현의 전학 시기가 절묘하게 겹쳤다. 오카다의 비밀 역시 도현이 가까이 다니면서 드러났다. 어느 날 방과 후 가와무라는 도현을 따로 불렀다. 야, 도현. 너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도현은 차분히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이야. 그냥 너희랑 친해지고 싶어서 같이 다닌 거지. 하지만 이상하잖아. 네가 온 뒤로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어. 가와무라의 눈빛은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순간 도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곧 표정을 바꿨다. 가와무라, 설마 나까지 의심하는 거야? 네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누군데? 그 말에 가와무라는 잠시 흔들렸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도현의 각오, 병원에서 회복 중인 하준을 보며 도현은 다시 다짐했다. 가와무라, 이제 너만 남았다. 네가 저지른 짓 모두의 앞에서 인정하게 만들겠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동집에서 묻은 기름 냄새와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도현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동생을 올린 마지막 주범, 이제 너의 차례다. 비오는 저녁, 체육관 뒤편은 적막했다. 가와무라는 도현을 불러냈다.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야, 박도현, 솔직히 말해. 너 우리 노린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눈치챘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동안 정중하고 친근하던 전학생의 가면은 벗겨지고 날카로운 눈빛에 본 모습이 드러났다. 진실의 고백. 가와무라는 빗걸음질 쳤다. 네가 대체 누구야? 도요는 한 발자국 다가서며 낮게 말했다. 나는 하준의 형이다. 너희가 때리고 욕하고 짓밟은 그 아이, 내 동생이다. 가와무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너희가 한 짓을 하나하나 지켜봤다. 나카지마, 오카다. 그리고 이제 네 차례다. 도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협박과 조건. 가와무라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 그건 장난이었어. 우리는 진심 아니었어. 그러나 도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장난? 부모님 잃은 아이를 집단으로 때려서 병원에 보낸 게 장난이라고? 네가 장난이라고 부른 건 내 동생의 눈물과 피였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가와무라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저지른 불법 거래와 횡령 관련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걸 언론에 넘기면
네 아버지는 감옥에 간다. 그리고 넌 범죄자의 아들이 되겠지. 바와무라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뭐든 할게.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조건은 하나다. 전교생 앞에서 하준에게 사과해. 그리고 네가 한 모든 일을 낱낱이 고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끝이다. 공개 사과. 일주일 뒤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였다. 가와무라는 단상 위에 올라섰다.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마이크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박하준 학생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집단 괴롭힘, 폭행, 모욕. 모든 게 사실입니다. 강당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고 선생님들은 굳은 얼굴로 지켜봤다. 가와무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준과 그의 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준은 강당 맨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복받쳐 올랐지만 끝내 눈물을 삼켰다. 사건의 파장. 사건은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까지 번졌다. 언론은 외국인 학생이 겪은 집단 괴롭힘과 형의 지혜로운 복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처음엔 작은 기사였지만 곧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특히 폭력을 쓰지 않고 치밀한 계획과 증거로 정의를 실현한 도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SNS에는 응원의 글이 쏟아졌고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 사회에서도 차별과 학폭 문제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새로운 기회. 어느 날 유명한 외식 사업가 다나카 시게루 씨가 외숙모의 집을 찾았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의를 지키려는 젊은이를 돕고 싶습니다. 그는 도연에게 자신의 레스토랑 체인에서 매니저 교육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단순히 서빙이 아니라 경영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하준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연은 깊이 고개 숙였다. 저희 같은 사람이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와 정의감이 이미 충분한 자격을 증명했어요. 형제의 대화.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서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았다. 하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형, 만약 그때 복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아마 우린 여전히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넌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고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으니까. 두 사람은 휴대폰 속 부모님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미래를 향해. 며칠 뒤 사업가 다나카 씨는 도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한국에도 지점을 열 계획입니다. 도연 군이 총괄 매니저를 맡아주면 어떻겠습니까? 도연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복수로 시작된 길이 새로운 기회와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준은 명문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하며 언젠가 형과 함께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